장성택이 파형을 당, 정, 군 내에 330여 명 정도가 숙청이 됐는데 무려 2만 5천여 명을 처단했습니다. 당시에는 숙청당하지 않은 간부들을 찾기가 더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정치의 도구가 숙청이다. 숙청이다. 보사총으로 총살을 해요. 김정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까지도 아닌 짓이네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권력 찬탈과 유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서슴없이 써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간부들의 충성 맹세와 기강 잡기 용도로 숙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잔인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오늘은 김씨 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 숙청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이승열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북한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남인희 씨와 박유성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는 걸핏하면 뭐 누굴 숙청했네, 또 숙청했네 이렇게 평소 뭐 얘기 많이 해서 최고 지도자의 특권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숙청이. 숙청이. 네. 특권이다. 이건 맞나요? 그쵸, 두 분 그쵸. 숙청에 대한 뭐 생각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한국에서나 많은 분들이 숙청하면은 목숨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숙청 안에는 경미하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기 지방으로 추방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몇 년씩 이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걸 다 합쳐 숙청이라고 해요. 그럼 저희도 역사적으로 숙청 그 개념이면 숙청이란 거 있었어요. 근데 뭐 미국은 감옥 가면 밥 다 주잖아요. 거기는 밥 안 줘요? 당연히 밥을 주죠. 근데 정말 심한 격리구역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먹을 게 풀밖에 없어서 진짜 거의 그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들었었는데 북한에서 너무 이제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누가 또 숙청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들으면 좀 많이 오싹하긴 하죠. 그때는 네. 평범한 소식이야. 그때는 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저 사람 또 재수없게 걸렸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숙청 사건은 장성택 처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심하조 사건, 8월 종파 사건의 경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북한에서의 숙청은 처형은 물론이고 강등, 혁명화 조치 등 전반적인 처벌을 통틀어서 숙청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수령 체제를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숙청을 정치 도구로 한 체제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령은 이 숙청이라는 걸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조정하고 이들의 생존 경쟁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공포 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도구. 야, 정치의 도구가 숙청이다. 숙청이다. 무섭죠. 네. 무지하게 무섭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을 다하겠어요. 그러네요. 본인이 언제 어떻게 이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지 모르니까 네. 그 무기 때문에 이제 그러네.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밖에 못하고. 그렇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독재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숙적들을 제거하곤 합니다. 김일성 또한 숙청 정치에 롤모델이 있었다고. 와. 바로 뭐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스탈린. 다를까. 예. 그러니까 스탈린 역시 숙청으로 권력을 잡은 인물인데요. 네. 1922년부터 52년까지 약 30년간 사실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수십만 명을 처형했어요. 그리고 정치범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을 감금했었고 특히 이제 1934년에 소련 공산당 제 17차 대회에서 스탈린의 중앙위원 약 70%를 총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살이요? 핵심 그룹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과반. 숙청을 계속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스탈린 70%면은 그러니까. 반 이상이 없어지는 건데. 과반이네요. 그 다음에 정치가 계속 이어져요. 언제든지 새로운 인물들로 와. 구축할 수가 있으니까 이 스탈린 체제에서는 엄청난 수의 양민 학살과 숙청이 이루어졌고 사실상 북한에서 그런 어떤 숙청의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 들으니까 김일성이 스탈린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싶네요. 박사님, 김일성의 숙청 정신은 혹시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국가 형성기 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946년에 보면 북한이 토지 개혁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 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이제 실시하잖아요. 네. 그때 숙청의 첫 단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아, 뭐 지주 지주라든가 자본가라든가 뭐 인텔리들이 이제 숙청됐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원래 정권 형성기에 보면 이 김일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파들이 모여서 연합 체제를 이루었는데 예를 들면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파잖아요. 네. 그다음에 박헌영은 남로당파. 그다음에 허가인은 소련파. 김두봉 같은 경우는 연안파로 이렇게 모여서 출발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김일성의 직계가 가장 소수였어요. 그리고 투쟁 경력도 미미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박헌영을 보면 박헌영은 당시에 조선공산당의 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사람이 박헌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김일성의 최대 정적은 박헌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박헌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김일성보다 그 당시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박헌영을 넘어서야 이 북한 공산당 내에서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숙청이라는 것은 이걸 계기로 이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이들이 숙청되는 계기가 1950년 6.25 전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무정을 보면 연안파인데 무정은 당시 중국군 총사령관의 팽덕회의 전후 관계거든요. 그런데 무정이 혼인을 주선할 만큼 두 사람 되게 가까웠는데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군벌주의자로 몰아서 숙청을 하고 군벌주의자. 허가이 같은 경우는 김일성과 충돌한 거는 당원 모집 방식에 대해서 충돌한 겁니다. 그냥 허가이는 북한 공산당을 소련의 레닌당처럼 엘리트 당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권력 구조가 치역하잖아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공산당에 불러들여서 대중정당화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둘이가 충돌하면서 노동자, 농민도 당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누구든 다 원하면 당원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둘이 충돌하다 보니까 김일성이 허가이를 문턱을 높였다. 당원이 되는 문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뭐 관문주의자 이런 명목으로 숙청했고요. 박헌영은 6.25 전쟁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그다음에 소련으로부터 굉장히 인정받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최대의 정치적 라이벌이죠. 그런데 김일성은 전쟁 실패, 전쟁 패배의 책임을 박헌영의 간첩 혐의로 몰아세웁니다. 거기서도 간첩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당시 소련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형하게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박헌영의 존재를 전혀 안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합니다. 평양에서 온 엘리트 남인지. 엘리트만. 엘리트가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 영화가 있어요. 북한의 그 세조국 건설식이라고 해서 해방 이후에 김일성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는 과정, 그다음에 전쟁 시기 배경 이런 영화들에 보면 박헌영이 나오기는 하는데 부수상이라고 북한에서는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밑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김일성이 수상이고 박헌영이 부수상인데 강복 이후부터 김일성의 정책들을 막 굉장히 좀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영화의 그 배우도 굉장히 좀 못생긴. 변절자처럼 생긴 사람을 섭외에다가 처형된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첩행위로 몰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6.25 전쟁 시기에 고위급 회담 뭐 이런 회의 이런 거 하면 그 회의 비밀이 항상 누설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어디를 가면 항상 거기가 먼저 폭격이 되거나,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간첩이 있는 거다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김일성이 그래서 누가 간첩일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배제하면서 회의를 했대요. 박헌영을 빼고 회의해보고 누구를 빼고 회의해보고 근데 이제 박헌영을 뺀 회의는 안 나가는 거예요. 비밀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간첩인 걸 밝혀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 구체적으로 사실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실은 증거 1도 없는. 네, 증거가 1도 없는데 굉장히 스토리를 잘 짠 거죠. 그때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박헌영은 진짜 나쁜 사람 이런 이미지가 그쵸. 있었겠어요? 네. 강하게 있죠. 그리고 이제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의 어떤 당수였지. 이 사람이 기반을 아예 옮겨서 북쪽으로 올라왔으면 이제 기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일성 밑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김일성은 대등한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6.25 전쟁을 이제 발발하기 전에 스탈린한테 가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면 승산이 있다 이 얘기를 할 때도 박헌영을 앞에다 굉장히 많이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박헌영이 남쪽으로 들어가면 남노당 당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붕괴하고 일어날 거다. 그러면 전쟁은 그냥 끝날 거다. 이런 식으로 박헌영을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 도와줄 거야. 그래서 이제 스탈린한테 어떤 원조나 이제 허락을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야기를 하죠. 김일성과 박헌영 관계에서 박헌영이 그 당원 중에 약 한 20만 명은 봉기를 할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기했는데 그게 이제 박헌영의 발목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내려와 보니까 이미 남노당은 거의 대부분이 토벌됐었고 그다음에 남한도 토지 계획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다 자기 토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항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눠졌기 때문에 박헌영이 약속했던 20만 봉기설은 허언이 된 거죠. 박헌영을 숙청했습니다. 김일성이. 그리고 나서 북한 내에 공산당 세력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경쟁자를 숙청을 했으니까. 이후에도 그런데 김일성의 숙청은 계속 이어졌잖아요, 박사님. 가장 대표적인 게 56년도에 8월 달에 있었던 종파 사건입니다. 네. 이게 북한 역사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최초의 반 김일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개파간 갈등이 폭발한 건데 직접적인 계기는 일단 56년에 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당시 당 그 총석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비판한 거죠. 이후에 이제 연안파 최창익과 소련파 박창욱 등이 중심이 돼서 반김일성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8월 그 종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끌어내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소련 공산당 대회의 어떤 그 영향이라고 하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김일성과 이런 다른 계파 사이에 상당한 노선 투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중공업을 우선해야 된다. 그다음에 농업 협동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다른 계파에서는 인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경공업을 우선하자. 그다음에 지금은 자영농이 많으니까 자영농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유지하자. 이 두 노선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어요. 갈렸구나. 그래서 그 이 노선의 충돌의 결과가 사실 8월 종파 사건으로 이제 터졌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북한에서도 정말 많이 알려지고 뭐 영화나 아니면 김일성의 해거력도 이제 이 8월 종파 사건을 대해서 다루는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58년도 이야기인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후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얼마 전에 북한이 영화를 제작했어요. 하루낮 하룻밤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 종파 사건을 지켜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이 의료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집에 주살로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종파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이 있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김일성한테 이제 써서 이제 그 내용을 신고를 하고 이 사람이 그거를 공로를 인정받아서 북한에서 영웅칭호와 함께 이제 군별 메달 그리고 국기 훈장 1급을 이제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메달을 달고 이 영화 끝나면 뒤에 이게 사람들 앉혀놓고 본인이 그 메달 달고 나서 그때 그 얘기를 이제 증언을 하는. 할머니, 이 동무가 이번에 할머니 처녀 시절 역을 맡은 우리 주인공 동무입니다. 그게 무슨 큰 위훈이라고. 난 이 나라 국민인데 우리 제도를 지키고 우리의 수령님을 목숨 바쳐 지키는 거야 응당한 도리고 의무가 아니겠나. 이게 국민의 자각인 거야. 저 같은 경우에도 56년 8월 종파 사건에 대해서 이게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학생들의 시험에도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김일성의 혁명 역사라고 이제 과목이 있잖아요. 북한에. 그러면 무슨 당대회 이런 굵직굵직한 뭐 그리고 이제 뭐
7기능 계획 발표한 그런 회의들에 대해서 막 크게 다루는데 유독 이 56년 8월 전원회의를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나 했는데 여기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당 반응면 정파분자 어떤 잡게 된 그런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 북한에서 이때 당시 김일성이 이제 동유럽을 순방하고 오던 길이었고 이제 김일성이 와서 회의를 열면은 그 회의에서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자 이렇게 이제 다들 짜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실제로 이제 다들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근데 거기서 최현희 최룡해의 아버지가 권총을 꺼내 들고 누구든지 김일성을 반대하면 다 쏴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로 아직까지도 최룡해는 굉장히 이제 멍청한 짓을 해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죽을 짓을 해도 숙청을 안 당하고 네, 그 자리에 계속 한마디로 있는 이제 그 정권의 그걸 지켜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때부터 김씨 정권에 눈에 들었군요. 그렇죠. 이 이제 최룡의 아버지 최현이. 그래서 최현은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의 빨치산 파의 어떤 핵심이고요. 대략 한 1970년대에 인민무력부장으로 북한군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에 보면 열병식 때 북한의 빨치산 혁명 세대들의 그 초상화를 다 들고 나와요. 그때 제일 앞장서서 나온 사람이 바로 최룡의 아버지 최현이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군요. 최현이. 1956년 8월 종파 사건이 유명하다면 이후에는 67년도에 갑산파 숙청 사건도 있었습니다, 박사님. 갑산파 숙청 사건은 이제 김일성의 빨치산 파 내의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파는 이미 다 숙청이 됐고 이제 안에 있는 파 중인데 당시 갑산파는 이제 김일성의 뒤를 이을 인물로 박금철을 이제 내세우고요. 그다음에 그 박금철을 찬양하기 위한 영화까지 이제 제작을 했죠. 근데 이건 당시 이제 이 갑산파 숙청을 주도했던 사람이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입니다. 네, 김정일이 64년도에 처음으로 노동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 박금철 저 갑산파 숙청이 67년도에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당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제 특권을 가지고 조직 주도부를 동원해서 이제 박금철의 행위가 김일성의 유일 사상 체계, 유일 지배 체제에 위반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갑산파를 숙청하는 것을 주도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유일 지배 체제 확립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갑산파 숙청은 이 이후로 북한은 완전히 유일 사상 체계, 유일 지배 체제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또 김정일 입장에서도 이때부터 자기 후계자로서의 어떤 경쟁자가 생깁니다. 그 경쟁자가 삼촌인 김영주였는데 이 김영주와 권력 투쟁을 시작하는 첫 포인트가 됩니다. 계기가 됐군요. 계기가 됐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된 숙청 행렬이 곧 김씨 세습 정권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봤으니 숙청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앞으로도 계속 애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그렇죠. 뭐 북한이 네. 추구하는 게 뭐 유일 지배 체제, 유일 사상 체계를 지배하는데 유일이라는 단어가 다른 생각과 다른 지배 체제를 용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파에 있어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다르죠. 그거를 강제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독재. 없어버려요. 숙청. 숙청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감금해버리거나 보내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강력한 통제력이 없으면 그런 유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유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숙청 정신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체제 잡기 위해서 그렇죠. 숙청 시작했군요. 1970년대에 들어서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 집권 체제가 사실상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 김정일이 숙청이라는 어떤 도구를 이 시기에는 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후계 체제가 수령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의 선임 수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임 수령의 그 권력의 입지를 통해서 자신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일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후계 체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욱이 당시에는 뭐 자신의 어떤 경쟁 상대인 삼촌인 김영주라든가 이복 동생인 김평일과의 경쟁에서도 이겨놨고 그다음에 그들을 다 격가지로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자기 권력만 키우면 되니까 그 권력의 핵심이 유일 지도 체제인데 뭐 이걸 만들어가는 데는 굳이 많은 사람을 숙청할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그때는 나름 평화로운 시기였겠네요. 그러면 김정일은 어떻게 간부들을 관리하면서 권력을 키웠나요? 가장 그 당시에 김정일에게 최대의 좀 부담이라고 그러면 아버지 세대의 인물들일 거고 특히 아버지 세대 인물 중에 친인척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용무라든가 허담이라든가 고위직을 차지했는데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뭐 좋은 자리를 주기보다는 좀 이렇게 고위직에 두더라도 권력의 핵심에는 가급적 두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많이 했던 것 같고 예측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게 또 여동생 김경이잖아요.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은 자기 후계 체제의 제일 선두에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이제 활용했는데 80년대에는 뭐 청년 동맹 사업 주로 이제 맡겼고 90년대에는 조직 주도부도 맡겼고 2000년대 들어서면 당 행정부도 맡겨서 김정일 체제의 오른팔 역할을 이제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뭐 당시 김정일이 3대 혁명 소조라고 그래서 자기 세력들을 적극 끌어들였는데 젊은 사람들을 친분을 유지했던 주요 인사들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김책의 아들인 김국태라든가 강석주 외무성 일부상이라든가 김영춘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양건 통전부장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등용을 했죠. 유명한 사람 이름이 다 나오네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유명해요. 북한에서 이제 리춘희 아나운서가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뭐 어디를 다녀오셨다 할 때 이제 항상 등장하는 이름들. 저 이름 부른 데만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방송에서. 네, 다 불러요. 다 누구 불러줘야 근데 항상 되거든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한국 언론이나 많은 언론사에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다가 어느 순간 신문에 등장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숙청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분석을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계속 등장하던 인물이 또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복귀하면 숙청이 됐다가 다시 이제 중앙당으로 올렸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죠. 거기에 이제 정말 유명한 사람이 현철이에요. 현철에는 얼마 전까지 김정은이 장례식장에서 직접 본인이 울고 찾아가고 이게 나올 정도로 이제 김정일 때부터 권력 구도였던 핵심 인물이죠. 후계 체제 때 김정은이 이제 후계 체제가 짧았잖아요. 현철애가 가장 적극적으로 김정은의 후계 체제 때 상당한 이제 기여를 한 사람 중에 뭐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거론되고는 있어요. 김정은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엄청나군요. 1970년대에 들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 집권 체제가 시작된 이후에는 숙청이라는 극단적인 도구는 이때는 많이 쓰지는 않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김정일만의 엘리트 간부들을 다루는 스타일이 또 있었겠죠, 박사님.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일이 후계 체제를 구축할 때는 모든 인사와 뭐 이런 법률 이런 것들을 조직 지도부를 통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가 이뤄내야 될 유일 지도 체제를 만들려면 이 권력의 어떤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다음에 또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이 자연스럽게 이 조직을 통하면 2인자가 발생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오른팔이. 그렇죠. 그러면 그 2인자가 권력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본인이 직접 모든 엘리트를 상대합니다. 그래서 직할 통치를 합니다. 아유, 피곤했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엘리트들을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그래서 서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할 통치를 하게 되면 엘리트 사이에서 뭡니까? 각자가 다 충성 경쟁을 심하게 합니다.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생존 경쟁으로 이어지게 돼요. 네. 얼마나 충성을 하려고 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또 계기는 뭐냐면 당시에는 북한이 김정일이 뭔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번 충성이 인정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지켜주면서 그 보상도 확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게 한 인사 스타일이거든요, 김정일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은 끝까지 제대로 끝까지 챙긴다. 책임지죠. 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챙기고 후대까지 챙겨주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들 아이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는 내 후대를 위해서도 더
충성을 하는 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숙청도 후대까지 숙청을 해버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연자제죠. 네. 연자제. 잘해도 그러니까 이게 뭐 벌과 상이 네. 너무나 명확해서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충성해라. 네. 배신하지 말고. 이때 네. 지도 조직 부속한 사람들이 친하게 지낼 수가 없겠네요. 네, 막 그렇겠네요. 밥자리, 막 편한 자리 그런 거 없겠네요. 밥자리. 관계에는 아니 근데 또 여기는 술자리를 권하게 했죠. 또 뭐 연기도 하고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 많이 했는데. 그쪽 술자리 낀 적 없어가지고. 저기 북한 아니 듣긴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듣긴 들었지. 그 술자리 토크에 꼈잖아요. 아, 네. 여기는 술자리에 껴야 또 인싸가 됩니다. 김정일의 술자리. 참고할게요. 예. 자,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 대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죠. 바로 전 세계를 경악시킨 김정일의 피해 숙청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사건들이 북한 최악의 숙청 행렬을 만들어냈는지 북클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급격한 국제사회의 변화로 세상 걱정 없이 살던 김정일에게 최악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김정일을 불안에 떨게 만든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닥친 위기는 1991년 12월 26일 소련의 해체입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간 결속은 와해하고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선 동유럽 국가들에 북한은 더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경제를 뒷받침하던 소련이 해체되자 북한 경제는 급속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북한 내 생필품과 식량이 고갈됐고 배급제가 멈춰버렸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권력 엘리트층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의 후계 구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됩니다. 북한에는 소련 군사대학에 유학을 다녀온 장교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소련의 붕괴와 외부의 사회주의를 몸소 경험한 소련의 유학파 장교들은 북한식 사회주의와 유일 독재 체제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통하여 오늘 당중앙위원회 결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정일 동지 추대하겠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직을 물려받자 의문은 불신으로 변합니다. 소련 푸른제 군사대학 출신 유학파들은 쿠데타를 모의하고 김정일 제거 계획을 세웠는데요. 쿠데타는 시도하기 전에 실패로 돌아갔지만 김정일에게는 엄청난 불안을 안깁니다. 김정일이 기존 엘리트 권력층에 대한 불신이 커가던 시기 다시 한번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겁니다. 빈번한 정책 실패와 배급제 붕괴로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난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김일성의 사망은 체제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랜 후계자였던 김정일. 권력 승계는 순조로웠지만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정일은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유훈 통치 기간을 뒀고 김일성의 권위를 이용해 체제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1995년 북한 권력 승계 도중 체제 전복 시도가 또 있었는데요. 북한 육군단의 정치위원을 중심으로 하급 부대 지휘관들과 행정기관 관계자 여럿이 모여 김정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쿠데타를 모의하다가 사전에 발각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육군단이 전격 해체하고 관련자 전원이 처벌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육군단 쿠데타 사건의 진위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정일 체제 전환기에 꾸준히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악화일로에 들어선 북한은 끝내 고난의 행군을 맞이합니다.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고 일말의 기대 또한 무너집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 안정과 체제 유지를 위한 최악의 수단을 선택하는데요. 바로 숙청입니다. 심화조를 꾸려 2만 5천여 명의 고위 간부와 그 가족들을 숙청하며 자기 잘못을 그들에게 전가한 겁니다.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김씨 일가의 끝없는 숙청. 북한 주민을 괴롭히는 진짜 원흉은 다름 아닌 김씨 일가입니다. 북클립에서 소개한 이 사건들은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또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극심한 혼란을 줬습니다. 특히나 김정일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당시는 뭐 북한이 직면한 최악의 국가적 위기죠. 왜냐하면
북한 정권 수립 이후로 북한 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안전판이었던 소련이 붕괴했잖아요. 그러면서 냉전 체제가 무너졌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이 북한 체제를 뒷받침해줬던 당시의 중국과 소련, 북한 이 삼각관계가 그것도 무너지게 된 거고. 이 와중에 김일성도 사망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터져서 특히 식량난이 터진 거예요. 네. 식량이 터지니까 수십만 명이 아사자가 발생하는 거죠.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한 거죠. 근데 그 사회적 혼란을 통제할 당은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군을 권력의 전면에 내세운 성군 정치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는 진짜 평양도 좀 분위기가 많이 살벌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은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정전, 그냥 캄캄한 그런 시기가 연속이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민심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질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김정일이 총소리가 나게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 탱크가 다니는 거를 처음 봤어요. 탱크가 저렇게 다 올리더라고요, 땅 자체가. 아예. 그걸 처음 봤었고, 전쟁 준비 연습한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계속 힘들게 했어요. 밤에는 무슨 등화관제 훈련이다라고 해서 거동소리가 왱 울리면은 아예 암막 커튼을 이렇게 막고, 그다음에 이제 빛이 하나라도 새어나가지 않게 그 막 가스를 다 씌워야 되고, 그리고 낮에도 가다가 거동소리가 나면은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도 다 금지가 되고, 한마디로 이제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네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이라 이런 이렇게 북한에서 얘기하는 미제국주의가 공화국을 거리밥을 책동하려고 부단히 날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잠시도 가만 안 두고 계속 괴롭혔던 거죠. 가만히 두면 뭐 가만히 두면 딴 생각할 딴 거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럴 것 같으니까. 네. 김정일 체제를 위협하는 쿠데타 모의 사건이 있었다니 좀 놀랐고요. 특히 북한 육군단 쿠데타 시도 이 사건은 생소하거든요. 유성 씨 맞아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북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익숙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냥 북한 안에서의 어떤 당을, 그리고 어떤 국가를, 수령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북한 주민들이 입 밖으로 발설을 하거나 이게 이제 북한 당국의 귀에 들어갔을 때는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아마 편하지 못했을 거여서 이 얘기가 많이 이렇게 돌진 않았는데 군 관계자들 속에서 이 얘기가 돌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소리가 났냐면 육군단 사건이 소리가 없다가 육군단이 갑자기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다른 군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육군단 자체가 사라져요. 축제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슬슬 돌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고 또 군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뭐 방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이제 군 편제 안에서 정치 군관은 뭐 정말 밑에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중대까지의 그 정치 군관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소대까지 정치 군관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보는 감시하는 눈이 더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을 좀 더 감시하는 역할로 이제 정치 군관들이 더 많이 배치가 되고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쿠데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푸른지 아카데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양에서도 좀 많이 알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막은 모르는데 피해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들의 아빠들이 다 이 나이 또래예요. 아카데미를 다녀오신 분들이. 예, 그래서 저희 학급에도 호르몬이가 혼자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을까? 어느 순간 이제 의문이 들었었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카데미 출신이다. 그래서 유학생들인데 다 이제 숙청당한 거다. 뭐 그렇게 대충 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 숙청하면서 이혼시켜가지고 홀어머니 혼자서 애를 키우거나, 그리고 정말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저의 와이프가 이혼도 하고 애를 다른 집에 입양 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아버지의 송씨를 주면 나중에 얘가 발전에 이제 좀 연좌제. 장애가 생길까봐 다른 집에 아예 입양을 보내가지고 정작 친엄마는 이모처럼, 그래서 애가 자기 친엄마를 이모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픈 이런 얘기죠. 식으로 이제 제 주변에 좋지 않게 피해자들이 있었어가지고 많이 들었었죠. 97년 심화조 사건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에 20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폭동을 염려해서 심화조를 설치했던 것이죠. 그 뒤로 무려 2만 5천여 명을 처단했습니다. 최악의 숙청 정치를 보여줬습니다. 심화조 사건은 90년대 북한이 굉장히 혼란기였잖아요. 김일성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그 식량 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고 사회적 혼란이 심하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거든. 체제 위기로 다가온 거거든. 네. 체제 위기로 다가오니까 이거를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직접 기획한 숙청 사건입니다. 아. 자신이 이제 앞으로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반대 세력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 때 잡지 못한 세력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해서 당시 이제 사회안전성 정치국장인 최문덕을 시켜서 이 측근들, 간부들을 철저하게 다시해서 심화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그 조사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그 당시 기근이 심했잖아요. 식량난으로. 그때 당 농업비서인 서관이가 대표적으로 공개 총살을 이제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숙청들이 이제 북한 안에서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시마조 사건이 있는 요 시기에는 거의 권력 시설들도 대부분 다 숙청이 됩니다. 한 번씩 갔다 오는 거예요. 혁명화 조치가 돼서 당시에 그 최룡해가 97년도에 황장엽 비서가 망명하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전체 이제 청정동맹과 관련된 인사들이 대거 그 부패 혐의, 그다음에 연관돼서 이제 관련이 있어서 이제 발각이 되는데 당시 청년동맹 제1비서였어요. 그 책임을 지고 최룡해가 혁명화 조치가 돼서 6년 동안 이제 못 돌아오게 됐고 장성택도 그때 그 관련 혐의로 강원도 농장으로 이제 보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당시에는 숙청당하지 않은 간부들을 찾기가 더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 최악의 숙청 정치를 보여준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김정은이 북한 3대 지도자로 올라왔습니다. 경험은 부족했고 또 나이는 어렸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는 곧 본인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또한 숙청을 도구로 사용했는데요. 2013년 백두혈통의 최측근인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시켰습니다. 저게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2014년 12월에 장성택이 반역 혐의입니다. 국가 반역 혐의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소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즉결 처분이 됐는데 저게 그 56년도에 박헌영을 이제 처형할 때도 이 박헌영 처형에 대한 국제사회 소련 중국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심한 상태에서 그 당시 김일성이 압력을 이제 받게 되니까 박헌영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첩죄로 딱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박헌영의 정통성을 빼앗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거랑 어떻게 보면 장성택도 비슷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는 사실상 장성택만 죽인 게 아니라 장성택을 따르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장성택이 그 당시에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뭐 어떤 이권 사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당 정군 내 장성택과 관련된 그 경제 관료, 특히 경제 관료의 약 330여 명 정도가 숙청이 됐는데 저거는 간부 330명이지 그 가족들하고 합치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사실 숙청이 됐겠습니까? 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뭐 권력 관계 장애 요인이 있다면 자기 이복형인 김정남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 공항에서 독극물로 살해했다는 것을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북한 권력의 이제 현실인 거죠. 저때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로 정말 많은 숙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정은 초기인데 그때 평양에 있었는데 정말 강건 군사종합학교라고 해서 거기서 주로 이렇게 청사를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요? 중간학교.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총살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강건에 가지 않으려면 조심해라 간부들한테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던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고사총으로 총살을 해요. 그냥 일반 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총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성택도 이 총으로 몇십 발을 쐈다고 하더라고요. 시체도 안 남을 정도로 사람이 정말 거의 뭐 고기 살점이 다 이렇게 뜯겨져 나갈 정도로. 근데 이 총살을 한번 목격하고 나면은 자기 정신 상태가 아니래요. 목격자들은 정말 그 자리에서 오줌 질질 싸고 아예 그 다음에 완전히 멘붕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정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까지도 아닌 짓이네요. 집권 초기 충격적인 숙청 소식들 이후에 최근에는 북한 안에서의 숙청 소식은 잘 들리지 않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위급 간부들의 숙청 소식이 잦았던 김정은 집권 초기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연례 행사처럼 숙청 소식이 들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잠잠하네요. 박사님 혹시 김정은이 사람 뭐 목숨, 이 생명 소중하다, 귀한 걸 깨달은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거는, 없겠죠. 네, 없죠. 북한 엘리트 내 권력 구조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북한 체제 내에서는 이 엘리트의 어떤 그 생존 방식이 서로 상호 감시하고, 그다음에 견제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막 검열하고 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그런 경쟁 구도가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사라지니까 그 결과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과거에는 막 한 세력 전체를 다 숙청했잖아요.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은 직접적인 행위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제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숙청도 과거에는 처형, 완전히 당적을 완전히 파버리거나 아주 그 가족 전체를 뭐 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이렇게 가혹했는데 지금은 뭐 강등 혹은 뭐 해임 뭐 이 정도도 그 좀 약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 나간 거죠. 이런 변화는 왜 나타난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최룡해가 조직주도부장이 임명된 거예요. 북한에서 조직주도부라고 하면은 북한의 모든 인사, 그다음에 김정은에게 하는 보고, 그다음에 검열, 그러니까 이것을 독점하는 곳이 바로 조직주도부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주도부의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동안은 백두혈통만 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김정일 같은 경우는 2인자가 등장할 것을 두려워해서 본인이 직접 그걸 겸직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룡해가 조직주도부장에 임명된 이후로 최룡해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자기와 군, 당, 뭐 내각 등에서 인연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연. 그런 사람들을 대거 추천합니다. 그것을 김정은이 다 임명해 주는 거예요. 수령 체제를 뒷받침한 엘리트 구성에서 이 한 최룡해 라인이 대거 중용이 되는 구조가 발생을 하니까 지배 엘리트 간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한 계통의 어떤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오면 다른 계통의 엘리트들이 경쟁을 하려면 세가 밀리니까 경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엘리트 구조가 발생을 하고 나니까 북한 안에서 엘리트 간에 서로 고발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한편이니까. 다 한편이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룡해는 또 다른 이제 리더십도 있는데 자기 라인만 챙기면은 김정은의 의심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도 들어오게끔 이제 해서 대신 이 경쟁 구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감시 견제나 이런 상호 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최룡해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두 번째 이유로 보면 김정은도 어떤 일을 맡겨서 엘리트들에게 뭐 그 어떤 성과를 내도록 밀어넣는데 그 엘리트가 실수해서 숙청을 해버리니까 그 엘리트가 해왔던 모든 그 성과들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 지배 엘리트 간에 서로 양자가 경쟁을 하면 상당히 나쁜 쪽으로 이제 서로 그 고발이 되거나 고변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감정적으로 상당히 이제 치우쳐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엘리트 변화의 구조에서 어느 한 세력이 다수를 점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점차 김정은도 설득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니까 엘리트들을 관리하며 길들이는 어떤 방식도 조금씩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과거처럼 숙청 소식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사님. 김정은의 숙청의 칼날이 지금까지는 사람을 죽였다면 이제는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도 예전 같지 않고요. 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 엘리트들은 이런 김정은의 감정의 변화,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김정은이 향할 수 있는 그 칼날을 자기들에게서 인민 대중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악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그다음에 청년 교양 보장법, 그리고 평양 문화 보호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숙청의 대상이 간부에서 북한 주민들로 확대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3대 악법을 제정한 후 이걸 어겼을 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들이라도 본보기 처형을 하면서 공포심을 이제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은 이 3대 악법을 통해서 내부 민심을 잡고 북한 체제를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이제 김정은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의 엘리트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포 정치가 사실상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 효과도 사실은 뭐 우리가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최근에 김정은이 조금 바뀐 게 대중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던가 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던가 하는 애민 정치의 모습을 조금 보이긴 했잖아요. 그래도 그 북한 정치의 숙청 정치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변화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북한 권력 엘리트 내에서 체령의 중심의 그 지배 엘리트 단일 후견 체제라고 그러죠. 체령회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 대거 북한 권력 내부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의 어떤 권력 구조가 상당히 한쪽 라인으로 많이 채워져 있고 그것을 김정은이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환경이 엘리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치 환경이죠. 숙청이 직접적인 어떤 처형보다는 뭐 가벼운 처형 혹은 실무자 위죄 처형, 뭐 실무자 위죄 처벌 뭐 이런 걸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엘리트 입장에서는 고위급 엘리트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지만 이게 그 수령 체제의 작동 원리와는 상충합니다. 북한에서 수령 체제는 수령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엘리트 간에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경쟁하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야 숙청이 여러 차례 일어나야 수령의 어떤 그 권력 체계가 안정화되는 체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숙청이 예를 들어서 약해지거나 없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수령 체제가 운영되는 어떤 그 작동 원리와는 상충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숙청 정치의 변화는 오히려 김정은 체제에 어떤 새로운 불안정을 낳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그리고 3대인 김정은까지 이들이 권력을 잡고 체제 유지를 위해 이용했던 숙청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대에는 먹혔을지 모를 잔인한 숙청 정치가 앞으로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숙청을 이용한 공포 정치보다 그들이 원하는 정상국가 이미지에 걸맞는 대응과 대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